은폐라기엔 지나치게 과도한 훼손, 그리고 금전과 배신이 얽힌 관계. 사건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푸른 바다와 맑은 하늘이 그림처럼 어우러진 통영. 그러나 그 평온한 풍경은 한순간 붉은 공포로 뒤덮였어요. 2017년 4월의 어느 날 빌라 1층 주차장 옆 창고에서 정체 모를 아이스박스 3개가 발견됐죠. 겉은 평범한 보관함처럼 보였지만 뚜껑을 여는 순간 경찰은 숨이 막히는 냄새와 함께 참혹한 광경을 맞닥뜨렸어요. 안에는 은주의 몸이 조각난 채 담겨 있었고 절단 흔적은 힘겹고 날카로운 흔적을 남겼죠. 단순한 은폐가 아니라 분노와 집착이 뒤섞인 훼손이었어요. 시신은 머리, 흉부, 골반, 팔과 다리까지 9부분으로 나뉘어 각각 아이스박스에 차갑게 눌려 있었어요. 그러나 얼굴과 지문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이는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의도조차 없었다는 의미였어요. 경찰은 즉시 조회했고 피해자는 무용을 전공해 국립대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하던 교수 은주였음이 드러났어요. 이혼 후 딸 수빈과 함께 살며 평범하게 텃밭을 가꾸던 그녀의 따뜻한 모습과 토막난 시신은 너무도 큰 괴리였어요. 수사선은 곧바로 은주에 가까운 관계로 향했어요. 그 중심엔 함께 살던 동거인이자 동업자인 민수가 있었죠. 두 사람은 누비옷 사업을 추진했는데 승려들의 해진옷에서 영감을 받은 전통 의복으로 바느질 땀마다 장인의 정성이 배어있던 제품이었어요. 은주는 공동 투자자로 프랑스 전시회까지 추진하며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능성을 동시에 잡으려 했죠. 하지만 전통의 가치는 돈으로 바꿀 수 없었고 현실은 점점 자금난으로 무너져 갔어요. 민수와 은주는 사업이 깊어질수록 갈등도 거칠어졌어요. 민수는 가족의 노후, 자금과 아들 성준까지 사업에 끌어들였고 실패가 이어지며 불안감은 커져만 갔죠. 투자한 돈은 바닥났지만 은주는 새로운 인맥을 찾아다니며 자금을 구하려 했어요. 민수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사업 활동이 아니라 다른 남자들과의 연관으로 비쳤고 의심은 점점 의혹으로 자라났어요. 돈과 질투가 얽히며 두 사람의 관계는 한 올실처럼 팽팽히 당겨져 있었죠. 끊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경찰은 당연히 전남편 도연에게도 눈길을 돌렸어요. 하지만 별거 중이던 그는 사건과 무관했고 알리바이도 확실했죠. 결국 남은 건 민수였어요. 그는 은주와 살던 집에서 짐을 빼내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을 돌려받은 뒤 짐을 이삿짐센터 창고에 맡기고 자취를 감췄어요. 동시에 은주의 딸 수빈도 사라졌죠. 피해자의 딸까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경찰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더 복잡한 사슬이 얽힌 범죄의 냄새가 풍겨왔어요. 경찰은 빌라 주차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그 화면 속에는 민수가 자신의 작은 승용차를 몰고 들어와 몇 시간 뒤 다시 나가는 모습이 포착돼 있었죠. 바로 은주의 생존 반응이 끊긴 4월 20일 같은 날이었어요. 짧은 영상이었지만 시간의 공백은 사건의 무게를 드러냈죠. 경찰은 이 순간 은주가 이미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민수의 차 움직임이 사건의 실마리라는 걸 직감했죠. 추적 과정에서 경찰은 엉뚱한 곳에서 새로운 단서를 잡았어요. 민수가 집에서 뺀 짐을 이삿짐센터 창고에 맡겼던 거예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서둘러 짐을 빼낸 그는 정작 짐은 찾아가지 않았죠. 이 단순해 보이는 행적은 중요한 함정을 남겼어요. 보관된 짐 안에 혹시 또 다른 증거가 있는 건 아닐까? 심지어 은주의 흔적이나 수빈의 안전 여부까지도 연결될 수 있었어요. 경찰은 숨을 죽이고 창고 수색을 준비했죠.
은주의 딸 수빈의 행방은 수사팀의 최대 우려였어요. 혹여 아이에게까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닌지 모두가 긴장했죠.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뜻밖의 증언이 나왔어요. 민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수빈을 친딸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은주가 유전자 검사지를 보여주며 이 아이가 당신 딸지라고 말한 이후부터 민수는 진심으로 아이를 받아들였다는 증언이 이어졌어요.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죠. 그 검사는 위조된 문서였어요. 민수는 자신이 아버지라 믿었던 수빈이 사실은 은주의 속임수였다는 걸 알게 된 뒤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사업 실패로 인한 금전 압박, 외도 의심으로 켜켜이 쌓인 불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발한 친자 배신감. 세 가지 감정이 뒤엉켜 치밀한 계획도 아닌 걷잡을 수 없는 폭발로 이어졌던 거죠. 은주와 민수의 관계는 겉으로는 동반자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균열과 분노의 마그마가 끓고 있었어요. 결국 폭발은 시간 문제였어요. 수사망은 점점 좁혀졌고 경찰은 민수가 사건 직후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는 휴대전화를 끄고 하남, 구리 일대 숙박업소를 떠돌며 발각을 피하려 했죠.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딸 수빈을 서울의 한 커피숍에 맡기고 전 남편 도현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를 내가 죽였다라고 털어놓은 거예요. 범행을 감추기보다 고백에 가까운 행동. 경찰은 이 모순된 행적에서 민수의 혼란스러운 심리를 읽었죠. 서울의 커피숍에서 발견된 수빈은 다행히 무사했어요. 작은 몸으로 의자에 앉아있던 아이는 멍한 눈빛으로 문을 바라보고 있었죠. 경찰이 다가가자 놀란 듯 움찔했지만 곧 눈물로 얼굴이 젖었어요. 엄마를 잃은 충격과 아빠라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어린 마음을 무너뜨렸던 거예요. 이 장면은 수사관들마저 숨을 고르게 만들었죠. 아이의 안전이 확인되자 경찰은 이제 오직 민수를 추적하는 데 집중했어요. 민수는 끝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검거됐어요. 잠복하던 형사들이 로비로 들어서는 그를 덮쳤을 때 그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조사실로 끌려간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담담하게 털어놨죠. 4월 20일 밤 은주와 말다툼이 격해졌고 그녀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는 흉기를 꺼내 은주의 가슴과 옆구리를 찔렀고 그대로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고 진술했어요. 범행 직후 민수는 곧장 짐을 빼고 전세보증금을 챙겼어요. 동시에 은주의 시신을 화장실로 옮겨 톱과 도끼로 훼손하기 시작했죠. 토막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은 이유는 단순했어요. 이삿짐을 옮기다 들킬까봐 라는 그의 말은 무덤덤했지만 그 과정에 담긴 폭력성은 상상을 뛰어넘었죠. 그는 살해 후 은주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법인 자금까지 빼돌렸고 결국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손에 쥐었어요. 민수의 진술은 우발적이었다고 했지만 판결문은 달랐어요. 법원은 그가 범행 이후 반복적으로 금전을 챙기고 도주한 정황을 강조했어요. 단순 분노가 아니라 철저히 자기 이익을 챙긴 범죄였던 거죠. 무엇보다 사체 훼손의 잔혹함은 유기 목적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법원은 그것을 필요 이상의 폭력, 인격 말살 행위라고 규정했어요. 그의 행위는 사회 공동체의 가치관을 뿌리째 흔드는 범죄였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생명을 앗아가고 그 존엄을 훼손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판결문이 낭독됐죠. 은주의 마지막은 그렇게 기록 속에 남았고 수빈의 어린 눈동자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어요. 한때 사랑이라 불렸던 인연은 배신과 분노로 무너져 결국 가장 잔혹한 결말을 불러왔던 거예요. 통영의 푸른 하늘 아래 그날의 그림자는 아직도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은주의 사체가 발견된 주차장 창고는 원래라면 주민들이 농기구나 잡동사니를 보관하던 좁은 공간이었어요. 시멘트 벽은 습기를 머금어 축축했고 작은 창문 틈으로는 바닷바람이 스며들었죠. 아이스박스 3개가 그 모퉁이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겉보기엔 흔한 캠핑용 박스였어요. 하지만 뚜껑을 열자 싸늘한 냉기와 함께 피 냄새가 퍼져나왔고 수사관들은 그 자리에서 몸이 굳을 만큼 충격을 받았어요. 토막난 시신을 해부하듯 절단한 흔적은 전문성이 없었어요. 불규칙한 톱질 자국, 깊이가 다른 절단면, 그리고 도끼로 억지로 내려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손에 힘이 닿는 대로 반복된 동작은 분노와 집착을 동시에 드러냈어요. 유기를 위한 최소한의 절단이라면 단순했을 텐데 아홉 부분으로 잘라낸 흔적은 오히려 감정의 경랑을 말해주고 있었죠. 은주의 몸은 그 자체로 증언이 되었어요. 수사팀은 은주의 마지막 일주일을 되짚었어요. 그녀는 전시회 준비에 몰두하며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다녔죠. 프랑스 전시에 필요한 자금은 수천만 원에 달했고 은주는 학교 동료, 지인, 심지어 친척들에게까지 손을 벌렸어요. 그러나 화려한 꿈 뒤에는 빚과 압박이 쌓여 있었고 그 불안은 고스란히 동거인 민수에게 전가됐어요. 민수의 가족까지 이미 자금을 쏟아부은 상황에서 그 갈등은 마른 장작 위 불씨처럼 위험했어요. 민수의 집착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는 은주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죠. 왜? 부사람들을 만나는 은주의 태도는 민수의 눈에선 궤도로 비쳤고 그 상상은 점차 확신으로 굳어졌어요. 자금을 갚기 위해 발버둥치는 은주의 모습은 그에게 감사가 아닌 모욕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결국 돈과 의심, 배신이라는 삼중의 칼날이 그의 심장을 찔러댔고 폭발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어요. 4월 20일 밤, 다툼은 거칠게 치달았어요. 은주의 날 선말은 민수의 귓가를 때렸고 민수는 손에 쥔 휴대폰으로 은주의 얼굴을 가격했죠. 이어서 부엌으로 향한 그는 20cm 길이의 식칼을 움켜쥐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자 그의 분노는 이성을 잠식했죠. 그리고 그날 밤 은주의 가슴과 옆구리를 찌르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은주는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거뒀고 방 안엔 정적만 남았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민수는 곧장 시신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에 휘말렸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집을 비워야 했고 그대로 두면 곧 발각될 게 뻔했어요. 그는 사체를 안방에서 화장실로 질질 끌고 갔어요. 피 자국은 수건으로 닦아내도 사라지지 않았고 욕실 타일 사이로 스며든 붉은 흔적은 범행의 잔혹함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날 밤 민수의 손에 들린 건 톱과 도끼였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조차 힘든 노동이 죽은 이를 토막내는 순간에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죠. 뼈를 자르는 톱질 소리는 무겁게 울려 퍼졌고 도끼질은 욕실 벽을 울릴 만큼 날카롭게 튀어올랐어요. 그는 얼굴과 지문만은 남겨둔 채 9부분으로 몸을 갈랐어요. 살점을 찢는 소리, 피비린내는 그의 정신을 더욱 어지럽혔죠. 유기를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그 안엔 증오의 감정이 녹아 있었어요. 민수는 토막난 사체를 아이스박스에 담으며 무덤덤했다고 진술했지만 흔적은 달랐어요. 아이스박스를 들어 옮길 때마다 무게에 숨이 가빴고 손목은 떨렸어요. 차에 싣고 멀리 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굳이 집 앞 창고에 두었죠. 마치 봐라, 나는 숨기지 않는다는 듯한 행위였어요. 그건 이성적 은폐가 아니라 분노와 체념이 섞인 왜곡된 선택이었죠. 범행 뒤 민수는 전세보증금 6천만 원을 챙기고 은주의 인감도장을 훔쳐법인 자금까지 4,200만 원 인출했어요.
합계 1억 원 가까운 돈을 손에 쥔 그는 도피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남, 구리 일대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경찰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그의 흔적은 차곡차곡 쌓였어요. 무엇보다도 그는 은주의 전남편 도현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직접 털어놓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죠. 내가 은주를 죽였다.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은 도현의 귓속에 납덩이처럼 박혔어요. 동시에 그는 수빈을 서울의 커피숍에 맡겼다고 했어요. 실제로 아이는 무사히 발견됐지만 그 눈빛은 이미 공포에 젖어 있었어요. 경찰은 곧장 민수의 도주 동선을 좁혀나갔고 마침내 강남의 한 호텔 로비에서 그를 체포했어요. 긴 추적 끝의 순간 민수는 저항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을 찼을 뿐이었죠. 조사실에서 마주한 민수는 담담했어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감추려 하지 않았죠. 늦게 귀가한 은주를 추궁하다가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칼을 쥐었다. 그의 말은 짧고 단호했지만 그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었어요. 단순한 말다툼이 살인으로 번지는 건 한순간이었고 남은 건 은주의 부재와 수빈의 상처, 그리고 무너진 신뢰뿐이었죠. 그의 고백은 차갑게 방 안을 울렸어요. 민수는 사체를 훼손한 건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다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어요. 9조각으로 나누는 데 걸린 시간,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절단 부위, 그리고 집 앞 창고에 그대로 두고 간 선택. 이 모든 건 단순 은폐가 아니라 감정의 분출이자 분노의 증거였어요. 경찰은 그의 담담한 진술과 달리 피 튄 욕실 타일과 불규칙한 절단 흔적에서 폭발적 감정을 읽어냈죠. 무엇보다도 사건의 중심에는 딸 수빈이 있었어요. 은주가 조작한 유전자 검사지는 민수에게 치명적인 배신감을 안겼죠. 10년 동안 자신의 딸이라 믿고 애정을 쏟았던 아이가 사실은 남의 아이였다는 사실. 그 충격은 민수의 분노를 끝내 억누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는 아이를 해치지 않았어요. 그만큼 감정은 복잡했죠. 은주를 향한 증오는 폭발했지만 아이에게는 미묘한 애착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법정에서 판결문이 낭독되던 날, 법원은 은주의 존엄을 훼손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어요. 인간의 생명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존중마저 저버렸다. 재판부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그리고 무기징역. 그 두 글자는 무겁게 법정 공기를 짓눌렀어요. 은주의 가족들은 눈물로 고개를 숙였고 민수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죠. 통영 주민들에게 이 사건은 깊은 상처로 남았어요. 늘 웃으며 텃밭을 가꾸던 은주를 기억하는 이웃들은 아이스박스 속 참혹한 결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작은 도시의 골목마다 사건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을 잠시 지울 수 없었어요. 이웃이 범인일 수도 있다는 불안은 일상의 신뢰를 흔들었고 그 여파는 오래도록 남아 사람들의 대화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수빈은 보호 아래에 무사히 돌아왔지만 그녀가 감당해야 할 상처는 너무 컸어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억.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 가장 잔혹한 무대로 변한 경험은 평생 흔적으로 남게 되죠. 심리 전문가들은 그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 불안과 깊은 불신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어요. 아이의 눈물은 사건의 또 다른 증거였어요. 민수의 범행은 단순히 주발적이라는 말로 설명하기엔 모순이 많았어요. 살해 직후 전세 보증금을 챙기고 법인 돈을 빼내며 도피할 숙소를 옮겨 다닌 그의 행적은 치밀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론 범행 사실을 전 남편에게 직접 고백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맡겨두는 등 도망자답지 않은 허술함도 보였죠. 이 이중성은 그의 내면에서 이성이 무너지고 감정이 폭주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었어요. 사체 훼손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무거워요. 그는 정말 단순히 들키지 않기 위해 시신을 조각낸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과도하게 반복된 도끼질, 굳이 필요 없었던 절단, 그리고 가까운 창고에 두고 간 선택. 이는 은주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동시에 세상에 드러나도 상관없다는 체념이 뒤섞인 결과였죠. 필요 이상의 잔혹함이야말로 이 사건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재판 이후에도 사람들은 사건의 진짜 동기를 두고 수많은 추측을 했어요. 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외도 의심 때문이었을까? 그러나 많은 이들은 결국 딸이라는 존재가 방아쇠였다고 말했어요. 배신감, 뒤틀린 애착, 그리고 무너진 신뢰가 한순간 폭발하며 돌이킬 수 없는 살인을 낳았다는 해석이었죠. 은주가 남긴 위조된 종이 한 장은 결국 세 사람의 운명을 뒤흔드는 불씨가 되었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통영의 바닷바람은 여전히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파도는 쉼없이 밀려왔지만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 아이스박스 세계는 지워지지 않았죠. 은주의 이름은 비극으로 남았고 민수의 얼굴은 어둠으로 묻혔어요. 그러나 수빈의 작은 손에 남은 따뜻한 기억만큼은 희미하게 남아 이어져 있었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었죠. 신뢰와 진실이 무너질 때 인간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 하고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